살면서 이렇게 어색한 자리가 또 있을까요? 전 남편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나고 저도 40살 초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연매출 100억대가 넘는 고깃집 프랜차이즈 기업의 CEO이기도 하죠. 한없이 고단했던 제 삶에도 여유가 생기니 자연스럽게 새로운 짝을 만나 제2의 인생도 꿈꾸게 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조명과 클래식 음악으로 가득한 공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바로 격식을 갖춘 5성급 호텔입니다. 여기서 재혼남 영석의 부모님이자 새 시댁 식구들을 만나기로 한 날이죠. 영석 씨, 오늘 나 어때요? 신경 쓴다고 머리도 화장도 차분히 하고 왔는데 너무 튀거나 올드해 보이진 않지? 그럴 리가. 당신은 언제나 멋지고 아름다운 여자야. 가족들 모두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야. 어서 서두르자. 잠깐만. 이런 자리가 어색해서 말이야. 나이가 들어도 떨리는 건 숨길 수가 없네. 당신한테 이런 귀여운 모습을 볼 줄이야? 산전수전을 겪어온 삶이라 장담해온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리가 처음도 아니잖아요. 웬만한 일에는 강철처럼 버틸 줄 알았습니다만 호텔 커피숍에 들어서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커피숍 가장 중앙 자리에 저와 영석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분노에 가득 찬 여자가 있는 힘껏 목청을 높였거든요. 언뜻 보기에 6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두른 듯 하더군요. 너 내가 누군지 아니? 대체 이 코트가 얼마짜린 줄은 알아? 커피 얼룩은 지워지지도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손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도 이곳을 찾은 손님들까지 모두의 눈이 중앙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왼쪽 뺨을 움켜쥔 호텔 여직원은 멀리서 봐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뺨을 맞은 것 같아 보였어요. 움켜쥔 손틈새로 보이는 피부가 울긋불긋해져 있더군요. 아랑곳하지 않고 이번엔 옆에 있던 앳되어 보이는 여자가 채근을 했습니다. 아마도 화가 난 여자의 딸인 듯 보였습니다. 엄마, 이 옷 어떡해? 다 버렸네, 다 버렸어. 이게 돈 있다고 다 살 수 있는 옷도 아니거든. 세탁비도 옷 한 벌 살 수 있는 가격만큼 나올 텐데. 그쪽,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유난히도 맑아 보이던 여직원의 눈가에서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화를 내던 여자는 쏟아진 커피가 묻어난 코트를 신경질적으로 휙 벗더군요. 그리고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호텔 여직원의 얼굴 위로 내리쳐댔습니다. 진땀을 흘린 것 같던 여직원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예? 입이 있으면 말을 좀 해봐. 네가 손님한테 이런 실수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매니저님께 말씀드려서...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몇 달을 일해도 못 사는 옷이라니까?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말도 안 통하는 애니? 여기는 이런 애를 고용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5성급 호텔에서 이렇게 기본 교육도 안 된 직원을 쓴다는 것부터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어쨌거나 나는 이번에 호텔에 제대로 배상 청구할 거야. 알아들었니?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소란 같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새 시댁 식구들에게 가려고 영석 씨를 쳐다봤죠. 그런데 갑자기 영석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더니 화가 단단히 난 걸음으로 여자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같은 날 여기서 이러시면 어째요? 이 사람 인사시켜드리는 자리인 거 아시면서
보는 사람도 많은 장소에서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머, 우리 영석이 왔니? 아니, 근데 넌 왜 나한테 화를 내? 아버지도 계시니까 먼저 와서 미리 커피 주문했더니 제가 글쎄 차분하지 못하게 가져와서 엎질른 건데. 아버지라도 좀 말리시지 그랬어요. 이 자식이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역정부터 내는 거냐? 영석이 어머니라 부르며 다가간 그 여자는 바로 제가 인사드리기로 한 영석의 어머니, 저에게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던 겁니다. 첫 만남에 이런 광경을 맞닥뜨리니 당연히 유쾌할 순 없더군요. 그리고 영석의 어머니 옆에는 새언니가 누굴지 궁금해 죽겠다는 얼굴로 엄마를 졸졸 따라 나온 새 신우였던 거죠. 영석과 7살 차이가 나는 여동생이라 30대 초반인데 행동을 보아하니 아직 철들려면 멀었겠구나 싶었어요. 먼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간 영석을 따라 저도 그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뺨을 움켜쥐었던 호텔 여직원의 얼굴도 그제서야 가까이서 볼 수 있었죠. 근데 여직원이 손을 내리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순간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조금 놀라서 나온 말이야.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데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놀란 제 모습을 보자 매너 좋은 영석은 제가 걱정됐나 봅니다. 저도 모르게 파르르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붙잡아 주었죠. 저도 당황스러운 정신을 부여잡으며 새 시댁 식구들에게로 다시 눈길이 향했습니다. 어머, 아유, 이를 어째요. 둘이 같이 왔구나. 반가워요. 아직은 이 대표라고 하는 게 맞죠? 나 영석이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릴코리아 대표 이선혜라고 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새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이 된 듯 보였습니다. 호텔 여직원에게 향하는 분노는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았죠. 예? 너는 당장 매니저한테 가서 전해. 나한테 어떻게 배상할 건지 정리해서 집으로 찾아오라고. 네, 손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여기는 보시다시피 자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 게 어때요? 그러자, 엄마. 여기 23층에 미슐랭 원스타 받은 파인다이닝 있잖아. 분위기도 별로인데 우리 다 같이 거기 가서 맛있는 거나 좀 먹자. 기분도 좋아질 겸 축하도 할 겸 와인도 한 잔씩들 하고. 저희들만이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모녀 같아 보였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그들의 성화에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수준 높은 코스 요리가 가득 나오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역시나 맛도 훌륭했죠. 하지만 식사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어쩐 일인지 울고 있던 호텔 여직원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까의 소란스러운 일이 안쓰러워 기억을 떨쳐낼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쳤기 때문이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제가 그 호텔 여직원 즈음에 나이대였을 겁니다. 지금은 여유로운 삶을 보내고 있어 아무도 제 과거를 모르지만 사실 저는 어릴 때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고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굶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였거든요. 아버지가 도박과 술 중독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저희 집의 가장은 엄마였습니다. 어쩌면 하루가 멀다 하고 부모님의 부부싸움이 계속되는 그런 집이었죠. 선혜야, 동생하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엄마가 서울 가서 자리 잡으면 다시 데리러 올게. 한계에 다다른 엄마는
저희끼리 살 방법을 찾겠다고 저와 남동생만 남겨두고 집을 나섰지만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아주 한참 뒤에 잊고 지내던 엄마의 언니, 제 이모한테서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선혜야, 이모야, 글쎄 네 엄마가 지금 영안실이란다. 자식이니 엄마 가는 마지막 길은 봐야지. 근데 네 아버지 장례 치를 돈은 있니? 아직도 도박에 미쳐 살고 있지? 제가 어떻게든 구해서 올라갈게요. 아버지 모시고 갈게요. 원한 적이 없지만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할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야 했어요. 막막했지만 21살에 서울로 상경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놓지 않아서 한 중소기업의 경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춥고 외로웠지만 그런 불평 따위는 사치였던 제 앞에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였던 회사 대표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선혜 씨, 일하다 힘든 일이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나한테 말해요. 제가 아버지한테 잘 말씀드려 볼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되나요? 이런 일로 힘들다는 생각 안 해요. 제가 노력해야죠. 전 선혜 씨가 참 밝아서 좋아요. 보고 있으면 나까지 행복해지는 것 같달까? 준재벌의 삶 속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그와는 달리 작은 일에도 절박했던 제 모습을 어여쁘게 봐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뿐 아니라 팍팍한 서울살이로 힘들 때마다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입사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그와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제 곁에 있어준 사람이니 사랑도 영원할 거라 믿게 되었죠. 생각보다 빠르게 사랑의 결실도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친정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제가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전 남편과 시댁에선 결혼식부터 혼인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시댁도 전 남편도 저를 위해주는 줄 알았네요. 그런데 제법 임산부 티가 날 만큼 배가 부른 때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자기야, 오늘도 늦게 들어와?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겠다. 아, 어쩌지? 저 오늘 많이 늦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참아야겠네. 대신 이따 퇴근할 때 집에 오는 길에 빵집 좀 들렀다가 와. 나 크림빵이 너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래 줄 거지? 크림빵은 아침에 자기가 장 보면서 사오던지 해. 일이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면 나도 피곤하다고. 나도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시큰 동안 전 남편의 반응에도 서운은 했지만 워낙 입덧도 심했고 점점 배도 불러왔기에 제가 예민해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균열이 하나씩 생겨날 때쯤 시댁에서도 저를 곱게 보질 않았어요. 하지만 집안도 학벌도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제가 대가 없는 행복을 바란다는 게 큰 욕심인 거라 다독이며 버텨봤습니다. 요즘처럼 집안이 어려울 때 든든한 처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다른 집은 의사나 교수는 기본이고 은행장 무슨 의원 집들 며느리들인데 에휴 그러게 뭐가 그리 급해서는. 아우 당신은 애들한테 왜 그래요? 순진한 아들 정신을 쏙 빼놓은 게 누군데 그래? 이래서 근본이 참 중요하다고들 하잖아요. 남자가 기업을 이끌려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두 분 왜들 그러세요? 안 그래도 요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그래도 효도한다고 오랜만에 밥 먹으러 왔더니 아이씨 진짜 저 먼저 가요. 가게요? 따라오지 마. 나 잠깐 누구 좀 만나고 들어갈 거야.
가만히 있어도 숨이 갑갑하고 손발이 붓는 때가 임신 막달이잖아요. 그 집 며느리로 할 수 있는 제 일은 오직 시부모님의 눈치를 살피며 하는 설거지뿐이었습니다. 그 많은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 손이 물에 뿌른 상태가 되죠. 친정 부모님이라면 임신한 딸이 설거지 더미 속에서 살게 절대로 방치하지 않았겠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없이도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을 가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부족한 게 많은 제가 가진 건 많은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갔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죠. 시댁의 가정부가 되기도 했고 요리사가 되기도 했고 쇼핑에 나선 시어머니의 짐꾼이 되기도 했어요. 오늘은 날도 좋으니까 거실 화장실이나 청소해주고 가렴. 네 시아버지가 영 까탈스러워서 집안에 다른 사람 들이는 꼴을 못 보시잖니? 어쩜 그리 대쪽 같으신지. 근데 나도 이제 허리며 손목이며 안 아픈 데가 없구나. 물때 안 남도록 꼼꼼히 좀 해놓으렴. 극심한 입덧에 온종일 뭘 제대로 먹지도 못하던 시기. 첫 임신이라 제 몸 추스르는 법도 모르는데 배가 불러온 상태로 청소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내색하면 집안에 분란이 될까 어떻게든 노력해봐도 시부모님의 만족을 얻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이리 좀 와봐라. 화장실 물 청소를 했으면 남은 물기까지 싹 제거를 해야지. 너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우고 커서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줘야겠니? 죄송해요, 어머니. 한다고 했는데 그쪽이 덜 됐나 봐요. 식사 준비하던 것만 마저 하고 다시 할게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거지? 옛말 하나 틀린 게 없다는 거야? 아직도 식사 준비가 멀었어? 네 밥상 기다리다가 네 아버지 시장에 돌아가시겠다. 얼른 하고 이따 갈 때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고 가.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함께 있어줬다면 좀 덜 힘들었을 겁니다. 남편도 어느 순간 점점 제 곁에 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서운한 감정도 들었지만 그보다는 또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직감은 정확했습니다. 변해버린 그의 행동들과 그 감정이 퍼즐처럼 껴맞기 시작했죠. 자기야, 전화 왔어. 폰 줄까? 함부로 내 폰에 손대지 마. 이따 출근하면서 다시 전화할 거니까. 아니, 난 중요한 전화 놓칠까봐 그러지. 반응이 왜 그래? 내 반응이 뭐가 어때서? 아무리 부부래도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이런 건 좀 서로 지키자. 맨날 집구석에서 나만 기다리고 있지 말고 너도 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어때? 지금 내 몸 상태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아기 잘 낳고 나서 나도 당신 일 도울게. 다시 예전처럼 격리 일을 한다고? 생각을 좀 해. 대표 아들의 며느리가 격리를 계속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그리고 네가 회사로 출근하면 애는 누가 볼 건데? 같은 집에 있어도 온종일 폰만 보는 날도 늘어났고 남편의 말은 점점 제 자존감을 낮추는 말들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불경기 영향으로 회사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시기가 지나면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여겼죠. 그렇지만 이유도 모른 채 부부 사이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가기 위해 토요일 날 병원을 예약한 날, 결정적인 순간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오늘은 병원 같이 가줄 거지? 아기가 얼마나 컸는지 자기도 보면 신기할 거야. 이런, 어쩌지? 내가 오늘 거래처 사람들하고 필드 나가기로 했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예약할 때부터 얘기했잖아. 이제 곧 아기 만날 날도 가까워져 오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저 얼른 준비하고 가야겠다. 병원 다녀와서 초음파 영상 보여줄 거지? 어떻게 한 번을 같이 못 가? 아기 아빠가 병원 한 번 같이 못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또 시작이냐? 내가 일하느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이런 건 좀 여자가 알아서 하면 안 되냐? 아침부터 짜증나게. 나 먼저 간다. 마음이 너무 속상했지만 뱃속에서 느껴지는 태동을 위로 삼아 조심조심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니, 화낼 사람은 안 돼. 오히려 자기가 더 화를 내? 그래도 엄마인 내가 우울해지면 안 되지. 우리 딸이 뱃속에서 이렇게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병원 가서 잘 지내는지 보고 오자. 마음을 추스르면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거래처와 골프 약속이라던 남편의 말과 다른 광경이 펼쳐졌죠. 한눈에 봐도 부티나는 여자의 골프백을 받아들어 차에 싣고는 결혼 전 제게 보여줬던 웃음을 짓고 있더군요. 어휴, 무거워. 나한테 짐 주고 어서 차에 타. 가녀린 몸에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녀? 아니 뭐, 내 골프백을 내가 들지. 그럼 누가 들어? 난 진짜 괜찮은데. 무리하지 마.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안 괜찮아. 오늘은 더 예쁜데? 골프 끝나고 분위기 좋은 데서 한잔할까? 순간 나를 대하던 모습과 너무 다른 태도에 놀라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온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래처라고 했던 남편의 말이 진짜일 거라고 믿어보는 것뿐이었죠. 눈앞에서 남편의 모습을 목격하고도 외면한 채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잠시 후 음성사서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던 남편은 알고 보니 꽤 오랫동안 횡령을 해왔고 연이은 투자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만날 거래처도 없었던 겁니다. 당연히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주던 생활비도 끊기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진통이 시작되며 13시간의 상고 끝에 3kg 남짓한 아주 귀한 딸아이를 얻었습니다. 민지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었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세상에 나왔는데도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그날 제 곁에는 시부모님이 보호자였습니다. 어머니, 아이 아빠는요? 그러게 말이다. 얘는 아까부터 온다던 애가 연락이 안 되네. 어차피 애기 잘 낳았으니까 이따 오면 보여주면 되지. 어디쯤 왔는지 물어보게 전화라도 좀 걸어주세요. 운전 중이면 어쩌려고 전화를 해. 와서 보면 되잖아. 모유는 좀 도는 것 같니? 애한테는 엄마한테 나오는 모유를 먹여야 건강에도 좋고 나중에 머리에도 좋대잖니? 그때 저는 인생에서 큰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시부모에게 사랑받을 수 없는 건 견딜 수 있었지만 변해버린 남편 옆에서는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게 전부가 된 아이와 함께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와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소녀딸 민지가 보고 싶다고 얼굴 보려고 오셨죠. 그러더니 아이는 뒷전이고 갑자기 저희 집 냉장고를 벌컥 열어보시는 겁니다. 예, 식사 때 돼가니까 밥 좀 차려라. 아니 근데 너네는 뭘 먹고 사는 거니? 네 남편 밥도 안 차려주는 거야? 우리 아들 낯빛 안 좋은 게 다 이런 데서 티가 나는 거야. 능력 없는 집안 출신이면 집에서 내조라도 잘해줘야지. 이번 달 생활비가 빠듯해서요. 제가 얼른 가서 장 좀 봐올게요.
그래, 민지는 나랑 시아버지가 봐줄 테니까 내려놓고 가. 고기도 좀 사고 과일도 좀 사와라. 시어머니 성화에 서둘러 장을 보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집안에 왠지 모를 적막감이 느껴졌습니다. 항상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아이 젖병과 기저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널브러진 채 열린 옷장문을 열어보니 딸아이의 옷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민지를 데리고 집 앞 산책을 다녀오시는 거겠지 했었어요. 하지만 어둑한 밤이 되도록 집에 들어오는 식구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민지야. 어머니, 아버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시간 동안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찾아 헤맸죠. 다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런 자취도 남기지 않고 시부모님은 제 딸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남편의 전화도 100통, 200통 계속해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장 시댁과 회사를 찾아갔지만 그곳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순간이 제처럼 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원래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정막만 가득했습니다. 아이들, 며느님이 여기 어쩐 일이세요? 미국 같이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미국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지난달 마지막 출근일 때 사장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신다고요. 그러시면서 퇴직금 챙겨주시기로 한 날이 되고 오늘로 2달이 지났는데 여태 소식이 없으셨어요. 연락도 안 돼서 저도 오늘 심란해서 일로 와본 거예요. 혹시 미국 어디라고 더 들으신 건 없어요? 아이고, 제 며느님도 모르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사장님이 회사 일은 당분간 임원들한테 이름하시고 다시 들어오신다고 하시긴 했는데. 집안의 며느리조차 모르는 미국으로의 이민 소식.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그날 그 자리에 저는 한동안 망부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곤 있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제 전부가 되어버린 딸을 눈앞에서 놓친 것도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망망대해 미국에서 그들의 자취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졸지에 또 혼자가 되고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저는 딸을 그리워하는 일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동안 넋을 잃고 지내다가 살고 있던 집에서도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숙식이 제공된다는 한 고깃집 구인 전단지를 보고 무작정 일자리만 달라고 들어가 사정을 했죠. 이런 데서 일해본 경력도 없다면서요. 우리 일이 단순해 보여도 버티긴 쉽지 않은데. 시켜만 주세요. 사장님이 믿어주실 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딱해 보이는 제 모습 때문이었는지 흔쾌히는 아니었지만 고깃집 일에 대해 하나부터 10까지 차근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죠. 그때부터 저는 일에만 빠져 살았습니다. 이른 아침에는 식자재 장보기를 따라 나가고 마감 시간에 손님이 나가면 매장 청소 마무리하는 어둑한 새벽까지 정말 지독하게 가난한 제 자신을 탓하며 매일 밤마다 저는 젖도 못된 채 잃어버린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민지야, 우리 딸 너무 보고 싶다. 잘 지내고 있는지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품에 너를 안아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쓰린 세월을 보내며 이를 악물고 일을 배우고 돈을 모았습니다. 쉴 새 없이 일하느라 몸살이와도 병원 가는 돈과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약국에서 감기약 하나 사 먹는 것도 참아가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런 피눈물 나는 고생들이 쌓이다 보니 고깃집 일도 손에 익고
더불어 세상을 보는 눈까지 생기더군요. 선혜 씨는 진짜 웬만한 남자보다나 뭐라든 성공할 거라고 봐 나는. 내가 장담해. 앞으로 장사하면서 힘든 일이야 많겠지만 꿋꿋하게 버텨서 꼭 잃어버린 딸 찾아. 사장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을게요. 사장님께 배운 기술과 악착같이 모은 돈을 가지고 운 좋게 권리금 없이 빠지는 자리에 고깃집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제 손맛이 남다르다며 단골들이 늘기 시작했죠. 아우, 사장. 이 손맛으로 총구석 동네에 있는 게 너무 아까워. 손맛 전수해서 점포 좀 늘려봐. 이제 좀 장사를 알아가는데 바람 넣지 마세요. 아, 누가 알아? 돈방석에 앉을지. 그때 되면 나 잊으면 안 돼. 지분이라도 나눠줘. 과찬이세요. 그래도 항상 맛있게 드셔주시니 감사해요. 계란찜 서비스로 드릴게요. 단골 손님들의 입소문이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2호, 3호, 순식간에 점포가 늘어나면서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되었죠. 대중들은 호롤단신의 여자가 대기업 부럽지 않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대표가 됐다는 화제거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유명해질 수도 있더군요. 전국 방송에도 타고 기자들에게 인터뷰도 해주니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기도 했죠. 마침내 기업의 몸집이 커지면서 몇백억 매출도 거뜬한 기업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저를 위해서였다면 방송과 인터뷰 같은 데 응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나 딸이 저를 알아보고 연락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나 제가 더 유명해지면 민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지 않을까. 언제나 제 마음속에는 젖먹이 딸 민지의 모습 그대로였으니까요. 집도 없이 고깃집에서 일하면서부터 월급을 받으면 저에게는 100원 한 장 허투루 쓰는 일이 없었어요. 딸 민지의 행방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사람을 잘 찾는 곳이 있다고 하면 아까워하지 않고 돈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민지의 소식은 알 수 없는 건가요? 사모님, 미국으로 갔다는 짧은 소식 하나로 어린 여자아이를 찾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다못해 딸은 못 찾아도 시댁 식구들 소식조차 없잖아요. 찾아보고 계시는 건 맞죠? 아, 이 대표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세요? 제가 이 바닥에서 15년 동안 버틴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의심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애가 타니까 조급해져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시애틀 쪽에 사는 잘 아는 정보통이 여대생 정도 돼 보이는 한국인을 봤다고 연락이 왔어요. 거기가 어딘지 주소 좀 알 수 있어요? 제가 당장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게 빠르잖아요. 좀 기다려보세요. 일단 나도 사전조사를 더 하고 알려드려야지. 저 확인하는 대로 전화 다시 드릴 테니까 중간 진행비 정산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희망 고문만 20년째가 되다 보니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은 지치기도 하더군요. 어쩌면 딸아이를 영영 보기 힘들 수도 있겠다 싶은 연약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저에게 재혼남 영석 씨가 다가와준 겁니다. 영석은 탄탄한 식품업계 중견기업의 장남이었고 사내에서도 꽤 능력 있는 임원으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와 협업을 하게 되며 안면을 트게 된 사이였죠. 자,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정리하시죠. 이 대표님, 저희와 일도 잘 성사가 됐는데 함께 저녁 식사 어떠세요? 네, 뭐 좋아요. 파트너십을 위해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럼 말 거는 김에 오늘 저녁 어떠세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말끔한 외모, 같은 업계에 있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더군요. 우리 둘은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잘 통했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는 사이가 되었죠. 중년의 로맨스도 달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못한 채 살아온 팍팍한 제 일상이 영석 씨 덕분에 설레기까지 했죠. 정말 봄꽃 가득한 날들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데이트를 마친 영석이 자켓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군요. 이게 뭐예요? 무슨 말로 시작할지 고민 많이 했는데 참 어렵네. 우선 이거 열어볼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분위기를 잡지? 우리 둘 다 서로 마음 확인했으니까 따로 떨어져 지내지 말고 정식으로 같이 있으면 어떨까 해서. 반지가 마음에 안 들어? 저한테 프로포즈한 거예요? 내가 너무 단촐하게 준비해서 좀 그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살면서 이런 순간이 나한테 올 거라고 난 진짜 생각을 못했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멋진 여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난 하루빨리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거든. 참, 뭐든 빨라요. 근데 난 조금 무섭기도 해요. 난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도 했어서 아직 거기까진 생각 못했어요. 둘 다 나이도 있는데 늦어서 좋을 게 뭐가 있어?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인사드리자. 우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고 당신을 진짜 마음에 들어 할 거야. 영석이 평소 일 처리하는 스타일처럼 우리 사이의 진전도 시원하게 일사천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석의 부모님, 새 시댁 식구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호텔을 찾은 거였죠. 그리고 호텔에서 새 시모에게 뺨을 맞은 호텔 여직원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낮에 봤던 호텔 여직원의 얼굴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 이 코트가 대체 얼만 줄 아니? 너 같은 애가 여기서 몇 달을 일해도 못 사는 옷이야? 글썽글썽한 눈망울과 붉어진 뺨, 그리고 던진 코트로 인해 헝클어진 머리 모양까지. 얼마나 오래 일을 했던 건지 높은 급의 구두를 신었던 발 뒤꿈치는 상처가 났지만 치료도 안 했던 건지 덧이 나서 살갗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커피를 흘리며 세시모의 코트뿐 아니라 호텔 여직원의 치마도 온통 흠뻑 젖어 있었죠. 심지어 뜨거운 커피였던지라 옅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데이기도 했을 것 같아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처음 본 호텔 여직원이 이토록 계속 생각나는 이유는 제가 바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제 친딸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냐고요? 여자의 직감, 엄마의 직감이란 그 어떤 과학적 근거보다 빠르고 확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20대의 모습을 딸 민지가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 그렇게 찾아 헤맸는데. 뜻하지 않은 때와 장소에서 딸을 찾았다는 기쁨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를 힘들게 한 건 제가 보는 앞에서 민지를 그렇게 하대하고 아프게 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솟았거든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서둘러 호텔 커피숍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호텔 커피숍 매니저이시죠? 예,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여기서 일하는 직원 중에 윤민지라는 분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규정상 개인정보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저기 지금 오네요. 계신 곳으로 직원을 안내해드릴게요. 윤민지 씨, 이분이 민지 씨를 찾으시는데? 네? 어제 뵀던 분 맞으시죠? 제 앞으로 걸어오며 말을 거는 딸의 모습에 잠시 시간이 멈춘 듯 싶었습니다.
딸을 만날 그날을 애타게 기다려왔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찾은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도 그저 살아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제는 많이 놀랐죠. 어디 다친 데는 없나요? 내가 어제 너무 놀라서 그런 상황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실수가 컸던걸요. 그런데 어쩐 일로 찾아오셨는지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아버님 성함을요. 갑자기 부모님의 성함을 묻자 딸은 잠깐 동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저도 알 수 있을 것도 같았죠. 여쭤보시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거든요. 내가 너무 다짜고짜 부모님 성함을 묻는 게 이상하죠. 설명은 해줄게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윤상준이실까요? 어?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어떻게요? 전 남편의 본명을 확인하자 딸은 휘둥그레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제 눈에는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새어나오는 웃음을 어쩌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민지도 제 눈물을 알아차리더군요. 혹시 엄마? 우리 엄마인 거예요? 오히려 딸 민지가 당황스러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저를 다독여주더군요. 정말 엄마가 맞아요? 엄마, 울지 말고 얘기해줘요. 제 엄마가 맞다고. 민지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날 엄마는 그렇게 네가 사라질 줄 정말 몰랐어. 그날 그냥 엄마가 없고 나갔어야 했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너를 맡겨놓고 나간 게 평생을 후회할 줄 몰랐어. 엄마, 사연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난 그거면 돼요. 난 엄마가 밉지 않았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요. 아이에게 20년 전에 지난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딸아이도 미국에서의 일들을 제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횡령한 비자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였더라고요. 역시나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미국에서도 호화로운 삶을 버리지 못한 거죠. 이상하게 할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얼마 안 지나서 할아버지도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치만 집에 치료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파만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 그럼 네 아빠는? 아빠랑 같이 한국 들어온 거지? 그리고 아빠도 얼마 안 지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나도 워낙 어렸을 때라 잘은 몰랐는데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도움도 못 받고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민 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게 거주지가 발각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쫓겨가면서도 흥청망청 지내던 삶을 계속 해오다가 15년 연달아 암에 걸렸고 미국에서 값비싼 병원비와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두 분 모두 하루하루 진통제들로 고통 속에 버티다 생을 마감했다네요. 전 남편도 이제껏 든든한 부모 밑에서 지내다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으니 충격이 꽤 컸던 모양입니다. 뚜렷한 직장도 없이 술만 마시며 늘상 취한 채로 지내다가 차도에서 교통사고가 나며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군요. 지난날 저를 버리고 도망간 전 남편과 시댁을 죽도록 원망했지만 그들에게 잔인한 일들이 찾아와 모두가 생을 마감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이 이제껏 한 일에 대한 벌을 받기라도 한 걸까요? 그럼 넌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다 없어진 거니까 미국에서 쫓겨났죠. 한국으로 돌아와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다행히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키워주셨어요. 미안해, 민지야. 왜 네가 계속 미국에만 있다고 생각했을까? 더 여기저기 수소문해 볼걸. 그럼 여기는 언제 온 거야? 나도 이제 20살이 됐고 고아원 형편도 점점 어려워지니까 계속 거기서 지내기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께 일자리 구할 수 있는 곳을 소개받아서 여기로 왔어요. 어린 피덩이가 겪어온 풍파를 떠올리니 또다시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하지만 저보다 더 현명한 민지는 제게 우선 친자검사를 하자고 권유하더군요.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 친자검사라도 해봐요. 무슨 소리야. 지금 네 모습이 내가 너만 할 때랑 너무 똑같아. 모르는 사람이 봐도 모녀라고 단번에 알아볼 정도인데. 저는 손사래를 쳤죠. 민지는 오히려 저를 다독이며 대신 친자검사를 신청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 나온 검사 결과 99.9% 유전자가 일치하다는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딸과 재회 후 저는 이 일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마침 시모가 백화점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재혼남 영석과의 정리는 어찌할지 몰라 주춤했지만 우선 새 시모와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 백화점에서 만나자는 약속에 응했습니다. 어머, 지난번 내 코트 사건 때문에 그렇게 들여보내고 마음이 편치 않아서 말이야. 나도 새 코트도 살 겸 이 대표 코트도 하나 사줄까 싶어서 불렀어요. 엄마, 이왕 엄마랑 언니 거 사는 김에 나도 하나 골라도 되지? 아휴, 네가 그래서 날 따라왔겠지. 아니야? 저 이 대표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 골라봐요. 부담 갖지 말고. 앞으로 가족이 될 사이인데 어제 그렇게 정신 나간 애가 분위기 흐리는 바람에 내가 기분이 너무 별로였지 뭐야. 네? 정신 나간 애라뇨? 순간 제 안에 있는 인내의 끈이 후두둑하고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으로 향하는 순간도 머릿속이 지옥과도 같았죠. 어제의 상황은 너무 놀라고 위험한 순간이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바뀌지 않는 세시모의 무례한 행동. 그것도 모자라 사람을 하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덤벙대는 애면 그런 기본적인 일조차 실수투성이겠어? 이 대표도 사람들 써봐서 알 거 아니야. 그 호텔은 직원들 뽑을 때 대체 뭘 보고 뽑는 거야? 이 대표도 직원들 잘 뽑아. 이런 작은 일 하나하나가 기업의 이미지 갉아먹기 시작하면 요즘 같은 시대에 망하는 건 한순간이더라. 내 앞에서 그것들이 싹싹 빌 때까지 내가 파주나 봐라. 엄마도 참. 엄마, 그러지 말고 나 어떤 게 더 잘 어울리는지 좀 봐줘. 언니도 빨리 골라요. 우리 엄마 지갑 열리는 일 진짜 흔치 않은 일인데. 정신 나간 건 그 애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엔 당신 모녀 같은데? 뭐라고?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니? 어머, 언니, 갑자기 왜 그래요? 실수를 한 건 그 애가 잘못한 게 맞지. 그런데 여직원이 당신 딸이었다면 모두가 보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가 있어? 어머, 이 대표, 지금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네 시어머니 될 사람이잖아. 그리고 내 딸이 왜 그런 일을 하니? 순식간에 우리가 들어갔던 매장은 분위기가 살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매장 직원들도 나서서 제지하지 못할 정도로요. 지나가던 손님들도 하나둘 저와 시어머니의 고성에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 스스로 자립하려고 애쓴 아이한테 격려는 못할 망정. 그 아이가 왜 당신한테 그런 취급을 당해야 하지? 상대가 누구든지 그걸 떠나서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람이라면 지켜줘야 할 인격이란 게 있잖아. 아니, 이 대표?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건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며칠 사이에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네. 그래, 언니. 무섭게 왜 이래?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줄은 나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애 하나 때문에 여기서 이럴 일은 아니잖아. 왜냐고? 당신이 매몰차게 뺨을 내리치고 망신 준 여직원이 바로 내가 그토록 찾고 싶었던, 내가 2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내 딸이니까. 뭐,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언니, 그럼 이번이 결혼이 두 번째였던 거야? 어쩐지. 당신들이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영석 씨를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난 이 결혼 더 이상 진행시킬 가치가 없어요. 아, 뭐? 우리 영석이하고 파혼한다는 거니? 네. 더 이상 그쪽들하고 얽히고 싶지 않으니 영석 씨에게도 마음대로 전하세요. 매장을 빠져나가려고 몸을 돌렸을 때 재혼남 영석도 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백화점 쇼핑 후 저와 오랜만에 데이트를 하려던 모양인 듯 보였죠. 얼마 전만 해도 결혼을 꿈꾸며 프로포즈를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오니 영석 씨도 충격이 아마 컸을 겁니다. 당신, 그게 정말이야? 그 호텔 커피숍의 여직원이 당신 딸이라고? 왜 그때 바로 얘기 안 했어? 당신 엄마랑 한 얘기 벌써 다 들은 눈치인데 뭘 되물어. 그리고 그날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내 딸이라고 얘기를 해. 보아하니 우리 결혼은 이제 파토난 것 같은데 다신 연락하지 마. 그냥 이렇게 간다고? 아주 나한테는 뭔가 해명할 시간을 줘야지. 내가 첫 번째 결혼 실패 후에 느낀 게 뭔지 알아? 나 혼자 좋아해서 하는 결혼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니잖아.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우리가 뭘 더 함께 할 수 있겠어? 제 마지막 말에 재혼남 영석도 더는 저를 잡지 못했습니다. 사실 영석의 잘못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끝내는 게 저 역시 너무나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어렵게 찾은 딸을 다시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겐 사랑보다 모정이 더 그리웠으니까요. 미안해.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당신의 마음이 풀리긴 어렵겠지만 내가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사과할게. 영석아, 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네가 미안할 일이 아니야. 지 과거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딸도 그러더니 그 엄마도 나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잖아. 얘가 하자가 있는 거지.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얘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심이 묻어난 영석의 사과에 마음이 흔들릴 무렵 고맙게도 세시모는 제가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하마터면 마음이 약해질 뻔했는데 바짝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 딸이 당신한테 받았던 모욕을 생각하면 당신 인생까지 무너뜨리고 싶은데 그쪽도 딸을 둔 엄마니까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어렵게 만난 딸과 하루라도 더 있고 싶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죠. 아우 뒷목이야. 뭐라고? 저는 무슨 정신이었는지 가방 속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코트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수표를 꺼냈죠. 있는 힘껏 모녀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날 내 딸의 얼굴 위로 코트를 내리쳤던 그 순간을 생각하며 말이죠. 다시는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맙시다. 이걸로 나는 액땜한다 생각할게요. 곧장 저는 딸이 일하는 호텔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커피숍 자리에 앉아 민지가 일하는 모습을 눈에 담고 있으니 마음속에서 용광로처럼 타던 저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더군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실 민지가 친자검사를 신청하러 간 동안 저는 앞으로 아이와 함께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가 이곳의 일을 마무리할 때까지 제가 사는 집으로 데리고 오고요. 함께 요리해서 밥도 먹이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 얼굴에 팩도 붙이며 영화도 보고 싶어요. 같이 백화점에 가서 쇼핑도 해볼 거예요. 무엇보다 우선 여기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민지와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여행사도 다녀왔어요. 남들에겐 참 별것 아닌 일상과 행복이었을 텐데 20년이 흐른 이제서야 저도 그 삶을 누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민지의 퇴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이제 끝난 거야? 힘들었지? 괜찮아, 엄마. 근데 나 배가 너무 고파. 나 매운 떡볶이 좀 사줘라. 오늘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매운 게 땡겨요. 그럼. 그래도 우리 오늘 함께 식사하는 첫날이니까 집으로 가자. 엄마가 떡볶이도 해주고 더 맛있는 저녁도 차려줄게. 진짜? 진짜지? 믿기지가 않아, 엄마. 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엄마가 밥 차려준다는 얘기가 너무 부러웠거든. 근데 이제 나도 엄마가 해준다고 하니까 믿기지가 않아.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민지에게 티켓을 건넸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른 모녀들처럼 지내자. 엄마가 우리 딸 좋은 짝 만날 때까지 곁에 있어줄게. 이게 뭐야, 엄마? 엄마 이름하고 내 이름하고 하나씩 있네? 하와이? 엄마랑 나랑 둘이 같이 여행 가는 거야? 어때? 좋지? 너 일 정리되는 대로 우리 여행 가서 그동안 살면서 받았던 상처들 훌훌 날려버리고 오자.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어서 엄마랑 함께 살자. 그래 줄 거지? 엄마, 지금이라도 날 찾아줘서 너무 고마워. 하와이도 가고 다음엔 일본도 가보자. 가서 꼬치에 맥주도 마셔보고 싶어. 나 이제 성인 됐잖아. 정말 꿈 같다. 이 꿈이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딸이 해보고 싶다는 건 다 해봐야지. 엄마는 우리 딸이 좋다면 다 할 수 있어. 엄마, 고마워요. 사랑해. 그날 저녁 저는 민지를 낳고도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뜨끈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매콤한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해서 고추장 듬뿍 들어간 떡볶이도 만들고 한우 불고기와 맛깔나게 담은 배추김치 그리고 갖가지 밑반찬들로 한상 가득 차려냈죠. 가장 소소하지만 마음 많은 든든한 밥상을 말이에요. 민지야, 얼른 이리 와. 엄마랑 같이 밥 먹자.